아침에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잔뜩 흐리기만 한 날씨고 기온이 내려갔어요. 이런 날 비 오면 날씨도 좀 쌀쌀하고 감기 걸리기 쉬운데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고, 아침 시간 콜은 괜찮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뒷콜을 받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아침 8시에 제가 나가서 일을 시작을 하면 10시까지는 콜비가 10시 이후보다 항상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하루는 좀 예외적이었고, 오늘도 거의 4,7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5,000원 넘는 콜도 있었고 거의 4,500원 이상의 콜을 가지고 타고 있고,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콜비가 조금 다운됐는데, 아침 시간에 제가 그 2시간 버는 그 금액이 그 돈을 좀 번외적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금액을 모아서 아이들의 학원비를 좀 더 내든가, 학원비가 충당이 됐으면 제가 그걸로 용돈을 쓰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주 수입으로 인정하는 시간은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그 시간 내에 버는 게 제 주 수입으로 생각을 하고, 그 2시간은 저희 개인적 사비를 쓰든 아이들을 위해서 쓰든 그런 금액으로 제가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뭐 당연히 다른 시간에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시간대 2시간은 저를 위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라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돈이 좀 더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오면 새벽 시간에 조금 더 뛰는 뭐 한두 시까지 하고 들어와서 그 금액을 개인 비용으로 쓰는데요. 따지고 보면 새벽 1시부터 12시 이후부터 아침 10시 전까지야 일하는 시간은 개인 비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도 아침 시간에 콜비가 괜찮아서 좀 낫네요. 저번 주에는 제가 로또를 샀는데 이 아쉽게도 뭐 꽝이냐 당첨이냐 이걸 떠나서 그걸 확인해보지도 못하고 세탁기에 그냥 넣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확인을 했으면 꽝이구나 당첨이구나 뭐 이런 걸 아니까 덜 억울한데, 이걸 사놓고 그냥 세탁기에다가 돌려버리는 바람에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저번 주에는 당첨이 됐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뉴스에 지금 당첨이 됐는데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아마 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 저번 주엔 벌어졌고, 제가 그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당첨이 된 사실을 알았다. 근데 이 실물 복권이 없다 그러면 아마 더 억울해서 죽겠죠. 자동으로 샀기 때문에 무슨 번호를 샀는지 모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거지, 번호까지 알고 있는데 당첨에다 대고 실물 복권이 없다고 치면 아마 이거 생각만 해도 이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식당이라든가 학교 주변 이런 곳을 다 다니게 되는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내 아이 같고, 그래서 내가 무슨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된 분야는 도드라지게 보이고 그걸 쳐다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래요. 지켜보게 돼요. 신호대기나 학교 앞에 근처에 배달 가거나 했을 때. 대학가는 좀 더 그런 게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서구화됐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표현 방식이라든가 하는 의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개방적이면서 저희 시대에는 뭐랄까 낯부끄러운 이런 모습들도 있고, 서양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행동들이나 표현들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우리 아이들보다는 그 대학생들은 성인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 성인이 됐을 때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저 문화를 지금 내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게 낯부끄러운 표현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다는 거는, 제가 아직 제 세대에 매여져 있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도 받아들이는 마음을 좀 변해야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저 나이가 됐을 때 이걸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마라탕 집에 가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이 마라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픽업하러 갔을 때. 이 마라탕이 저도 먹어보곤 하지만 맵고 좀 자극적이고 그런 맛이거든요. 그렇게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은 아닌데 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블티, 이 버블티도 픽업하러 가게 되면 학교 시간쯤 됐을 때 픽업하러 갈 때가 있는데, 그 가게에도 그렇게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
그 또래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들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관심 있게 우리 아이들이 또 뭘 좋아하나 이런 것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이걸 왜 먹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시대의 그 나이에 그 아이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3명만 모여도 물어보면 그냥 통일해서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이렇게 거의 통일하는 스타일이고, 그래 오는 시간도 단축되게 그냥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고 하는데, 지금 그 아이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취향이나 성향을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취향을 이야기하고 취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얼죽어 이런 게 왜 나왔겠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난 그냥 이걸 먹겠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끓여주는 그대로 나오는 음식들이었다면 마라탕은 자기들이 가서 다 고르잖아요. 그 재료들을 골라서 재료를 고른 거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탕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버블티 같은 경우에도 토핑 같은 거를 고르는 것들이 자기들 취향대로 다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믹스한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하는 메뉴 케이스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딸 같은 경우에도 칭찬받을 일 있으면 다이소 가자고 해요. 우리는 다이소를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많은 물건은 있지만 질적으로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다이소를 갈까? 다이소도 마찬가지로 고를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종업원분들이 쫓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하세요? 뭐 어떤 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자기 스스로 그냥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구역도 안 받고 선택의 폭도 넓고, 그래서 이 다이소를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들이 반영이 되는구나, 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우리 아이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지금 벌써부터도 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긴 한데요, 좀 더 크게 되면 더 벌어질까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신경이 저도 쓰이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줘야 좋은지를 알아야 그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아이들을 보면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의 특성은 우리 세대에는 로컬 친구들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동네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질 못하면 소위 말하는 왕따, 동네에서 심심하게 보내야 하는 로컬 친구들의 중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대부분 단지죠.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친구들의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립을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다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동네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밖에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꼭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것도 같은 게 떨어져 있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카톡이니 틱톡이니 어떤 아이는 유튜브도 하고 있을 테고, 그런 데에서 자기들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되기 때문에 꼭 현지에 그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의 개념이 우리 때와는 또 다르고 글로벌하게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국경이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인터넷 세상에서 친구의 개념이 한 마을에, 학교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는 뭐 세계적으로도 친구의 영역이 워낙에 넓어진 터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에는 진짜 배우지 않으면 힘들겠다. 요즘에 뭐 인생 4컷? 뭐 4개 사진을 찍는 그 스티커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게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매일같이 그렇게 찍더라도 베스트 프렌드 right now,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제일 베스트 프렌드인 거죠.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걔네들이 제일 좋은 친구이니까 그렇게 인생 4컷을 매일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IT, 인터넷, 인프라 구축들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글로벌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인터넷상에서는 뭐 국경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고 누구하고나 다 소통할 수 있고 연결돼서 정보를 얻고
있고, 예전에는 부모님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의 정보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부모에 대한 정보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한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IT 인프라 구축은 세계 1인데, 그러니까 세계 탑 10에 드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 미국에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세계 1인데도 불구하고 그 탑 10에 못 들어가는 우리 한국이, 그거는 우리 부모들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의 배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AI 융합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 융합하지 실상 보게 되면요, 일례로 그냥 코딩을 한번 하다 보면, 요즘에 초등학교에 코딩 교육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코딩을 가르치거든요. 그 코딩을 공부시키고 하면서도 로블록스라는 게임에 접속하는 걸 우리 학부모님들은 엄청 싫어하시죠. 이 로블록스 게임이 우리 아이도 하는 건 아닌데, 로블록스 게임 하는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들이 올린 그 영상 기록이 엄청 나거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전 세계 1.5억만 명이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있고, 미국의 3분의 2에 속하는 아이들이 그 로블록스 게임을 유튜브보다도 더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그 로블록스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로블록스 게임 안에 있는 게임들을, 엄청 많은 개수의 게임들을 지금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든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 게임 코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코딩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만들고 게임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코딩을 가르치면서 그 로블록스 게임을 접속한다는 거에 대해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냥 게임의 놀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그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게임에 빠져서 살면 안 되겠지만, 그 게임이 그런 게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그 로블록스 게임 영상을 보는데 처음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고, 이게 뭐가 이런 게임이 있지 싶은데, 코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어린 아이들이 만들었다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면서 코딩이라는 것을 스스로 배워가는 그런 길이니까 되게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 게임 안에 유료로 그 로블록스 코딩하는 컨텐츠도 있고요. 로블록스 코딩을 하는 학교도 설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로블록스나 이런 코딩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게 로블록스가 게임에 한정돼 있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을 뿐이지. AI 챗GPT 나올 때 그때 로블록스가 유튜브 영상으로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이 영상은 되게 획기적인 영상이었어요. 내가 코딩을 할 줄 몰라도 게임에 택시가 필요하고 이거 스포츠카다 생각하면 택시라고 얘기를 하면 택시가 그 게임상에 만들어지고요. 스포츠카인 택시 이렇게 만들면 스포츠카인 택시가 만들어져요. 오디오 사운드라든가 그래픽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아이디어, 이 게임 아이디어가 있다고 치면 그렇게 게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구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코딩을 물론 해야 돼요. 이 코딩을 할 줄 알아야 아이디어를 코딩에 입힐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문해력? 미래에 펼쳐질 하이테크 시대의 문해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글을 쓰려고 작가가 되려고 글을 읽고 쓰고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 표현을,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배우고 쓰고 하는 건데, 이 코딩도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MIT 교수 미첼 에스닉 교수가 그걸 확신을 했죠. 미래의 하이테크 시대이고 AI 시대가 다가올 텐데, 그래도 인간 세계의 필수 아이템이나 창의적인 기획은 결국 인간의 뇌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죠. 이제 코딩은 인간의 생각과 관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코딩이 필요한 거죠. AI 융합도 알겠고 코딩도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뭐가 필요하고 우리 욕망이 무엇이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내고 그 사고들을 연결해내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서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IT나 인터넷 구축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IT 기업은 다 미국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한 사고의 연결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사고의 연결을 하는 스킬들을 공부하고 그걸 하면서 코딩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코딩만 하고 말 그대로 그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로블록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겠죠. 그렇게 교육열이 높다라는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코딩을 담당하는 이 교사들이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 모방과 창의는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한 질문의 답을 그냥 갖고 와서 사용하면 그건 모방이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졌던 것들을 내 질문으로 갖고 와서 새로운 답을 찾으면 그게 창의적인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을 내놓을 때 mp3 플레이어랑 핸드폰이랑 컴퓨터를 그때 당시 있었던 것들을 그냥 합해 놓은 거죠. 그거야말로 융합해 놓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 저서에는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모든 사물을 다르게 보고 그것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길이다. 그리고 본인은 항상 하이테크 시기에 기술과 인문학 교차점 사이에 서 있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 법칙은 하이테크가 아니라 컨버런스라는 거죠. 융합 교육을 잘 받으면 융합적 인재로 그렇게 성장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융합적 사고의 출발은 기초 지식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D&I 척도 지수라고, 이 지수를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D는 다양성, diversity, 그리고 I는 수용성, 포용성, inclusion, 이거의 줄임말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자들이 자기와 다른 성, 학교, 인종, 정치, 성적 취향, 장애 등 모든 것을 받아들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치인데, 그걸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원래 유명했죠. M&I 척도 지수를 가지고 채용하는 걸 유명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 D&I 리포트를 발행을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 넷플릭스만의 D&I 철학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아시아인이라든가 인종에 따라서 여성,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채용들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채움으로써 다양성을 보였다 그러면, 지금은 개개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척도 지수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국제학교 입학 원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자기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기 성향,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 특기, 재능,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부모의 유형, 자기가 자라온 환경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싱글 데디, 싱글맘,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랐거나 할머니랑 자랐거나 할아버지랑만 자랐거나, 삼촌이 육아를 맡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이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족의 형태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없었던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의 환경들은 싱글맘이라든가 싱글데디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야, 너희는 왜 엄마만 있어? 왜 아빠만 있어? 이렇게 아픈 말을 건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들을 학교에서부터 유형성을 첫 단계부터 배워가는 거죠. 다양성에 대해서.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국영수. 단순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일에만 열도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1921년도에 아이들의 교육을 잘 시켜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그 아이들의 교육이 국영수를 주입하는 그 교육이 맞는 건지 되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진짜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의 표현을 예술, 문화, 체육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단순한 정서적인 부분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고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를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다. 정말 되게 모호한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을 지금 이 시점에는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창의성이 기반된 융합적 사고. 이거 진짜 어렵네요. 저도 이거를 교육해서 들은 게 아니라 어디 신문에서 본 이야기라서 그냥 이렇게 제 편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솔직히 어려운 거죠. 저도 그런 교육을 쭉 받아온 것도 아니고 살아온 시대하고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데, 정말 안 배우고는 우리 아이들하고의 이 접촉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젊은 시절의 배움과 이 나이 들어서 이 배움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열정적인 공부는 아니어도 부모로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연결하고 주체적인 생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솔직히 철학적 교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철학적 사고하고 과학적 사고를 두 개를 같이 보면 대립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철학적 사고는 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why. 도대체 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철학적 사고인데 why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의심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적 사고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비슷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철학적 사고를 이제는 좀 더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대학에서도 필수 이수학점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는 필수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싱글레이티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상위 1%의 슈퍼 리치들이 보내는 그런 대학이죠. 구글과 나사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한 학교고요. 이 학교의 특이점은 이 학교의 비전이에요. 그 학교 비전이 2045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2045년에 인류의 지능을 다 합친 지능을 가진 AI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에 AI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게 이 학교의 비전이에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미네르바 스쿨,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보다 들어가기 힘들다고 알려지기로 유명해 있죠. 이 학교는 2010년도에 벤처 투자자가 설립을 한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목적도 AI 시대의 리더를 양성하는 게 이 학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학교의 주된 커리큘럼 자체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한국에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인문학이에요. 그리고 AI고 수학, 과학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학교는 또 특이한 게 캠퍼스가 없어요. 본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이 캠퍼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각국 나라에 번져 있어요. 서울, 인도의 하이베라베드, 독일의 베를린, 런던, 타이페이 뭐 다 있어요. 그 나라마다 그 캠퍼스를 지어놓은 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학업을 하고 하는데, 그 의미가 인간의 복잡성과 깊이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수업을 한다고 하네요. 테슬라 모터스의 일론 머스크 회장은 2015년도에 자기 자녀 5명을 특권층이 다니는 사립학교에서 다 빼내죠. 그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 이젠 21세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학교를 설립을 해요. 학교의 커리큘럼은 우선적인 게 철학이고 AI,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되고, 아이들의 궁금증을 꺼내내서 자기들의 주체적인 생각들을 연결함으로써 다른 새로운 관점을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시키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학교가 엄청 유명한 학교로 됐는데 그 학교의 특이점은 또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 세 학교의 공통점은 기본이 철학에 AI가 공통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 시대 4차 산업 세계를 산다고는 얘기는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육 방식은 전혀 4차 산업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사교육의 대가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이 이제 학벌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그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학벌로 성공하는 방정식은 이제 부모 시대로부터 끝이 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사교육이 길러주려고 하는 그 능력 말고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학벌이 성공하는 법칙이 아직도 성립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인 저 자신에게도 그 메시지를 던져보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교육을 해서 지금까지 대가로 살고 있는 그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그게 현실이고 그리고 IT 기업의 전문가들은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AI를 만들 수도 있고 AI와 함께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될 텐데 AI 찌레기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고 그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방법을 알아가야 할 텐데요. 세상의 다름을 인정하고 동감하면서 융합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해답인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와 함께 협력자인 엔지니어가 말한 게 있는데요. 잡스는 한 번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본인이 직접 코딩을 한 적이 없다. 왜?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엔지니어가 정말 일반인들에게 지금의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에는 정말 힘든 점이 많았는데 잡스는 그냥 일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엔지니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설명을 정말 잘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뭘 만들고 코딩하지 않지만 그 코딩을 안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래서 AI 융합이라는 것을 했는데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물을 다르게 보고 그 관점들을 연결해서 아이폰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관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지금이라도 부모로서 교육의 방향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와, 오늘 정말 콜비 안 좋네요. 아침 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그 2시간은 정말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 콜비가 디콜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콜비가 3,500원을 넘질 않아요. 멀티콜도 6,000원 간신히 넘고요. 와, 오늘 진짜 어제하고 또 다르네요. 이 콜비를 감 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랑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싸고, 와, 이 참 콜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안타깝네요. 오늘은 지금 그래서 디콜을 국민대까지 다녀왔는데 거기서 평창동 넘어서 가는 콜들을 계속 띄워주길래 계속 거절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콜이 왔네요. 경희대를 가야 되는데 보면 4,000원이에요. 싸다 이렇게 싼 건 처음이네요. 4자를 보는 게 오늘은 힘들어요. 거의 3자에서 놀고 하여튼 어제와 정말 같은 곳을 가는데 금액이 달라요. 비가 온다거나 해서 어제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런 날 아마 3,500원짜리 이상 콜만 타기로 했으면 그냥 놀고 집에 갈 뻔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런 날이에요.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콜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이 이 정당 계약이 없으니까 이건 콜비를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감 잡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일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했으면 오늘 이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콜비가 작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얼마 안 됐겠는데 이런 생각만 들고 들어갈까? 오늘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할 맛을 안 나게 한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하다 저는 멀티콜 4,400원짜리가 들어와서요. 그거는 절대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건 단콜로 4,500원을 줘도 지금 현찰판에 멀티콜을 4,400원에 주고 있는 이 쿠팡의 이 현실을 절실히 느끼네요. 그래서 그건 절대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절을 해버렸는데 이 마음으로 어찌나 욕을 하면서 거절했는지
오늘 그런 날이네요. 쿠팡 미션을, 한 달 미션은 뭐 그냥 어차피 다 채워지는 거니까 신경을 안 쓰고요. 그리고 중간에 주는 미션들도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타요.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콜을 계속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급해지고 해서 숫자를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 타니까 그 콜 수는 맞추게 돼 있어요. 제가 콜을 가리지 않고 타니까 거의. 그래서 그 콜 개수를 맞출 수 있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수수료가 짠가 싶었어요. 봤더니 제 미션이 이제 개수가 다 채워질 때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거의 완료시 때쯤 되면 쿠팡이 싼 가격에 엄청 돌리거든요. 100콜 미션을 받았다 그러면 싸게 돌렸다가 콜비를 올렸다가 줄 때도 있는데 거의 이제 100콜을 채울 때쯤 되면 싼 가격으로 콜을 장거리든 막 돌립니다. 어쨌든 100콜에서 20콜을 채우면 미션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콜을 잡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는 그 생각 없이 그냥 콜을 탔는데 왜 이렇게 수수료가 싸지 싶어서 짜증 부리면서 콜을 탔는데요. 지금 5시가 돼서 집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 이제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콜을 끄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 미션이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션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오늘 미션 보너스를 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거리 대비해서 금액이 짰으니까 어차피 쌤쌤 된 거죠. 느낌은 보너스 받은 느낌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쿠팡에 맡겨뒀던 돈 다시 받는 그런 셈이에요. 콜이 엄청 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일 수 있는데 미션을 줄 때 되면 항상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막판 스파트라고 해야 되나? 정신없이 주는데 싸더라고요, 콜이. 이 미션을 주는 듯 하면서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